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느림. 내게는 그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기다리기 싫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구내식당으로 달려가거나 수업 시간에도 정신없이 뛰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어디로 항상 종종 걸음을 치곤 하던 친구들의 태도는 왠지 신경에 거슬렸다. 그런 친구들은 언제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옷도 어른들처럼 입으려 했고 어른들처럼 권위를 부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번 소홀하게 넘어가 버린 유년기는 영원히 소멸되고 돌아오지 않는 법인데, 나는 가끔씩 시골 농가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농가 주변을 슬쩍 한 바퀴 돌아본 것만으로 시골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황급히 도시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만났던 촌뜨기들을 비웃으며 시골 여한계를 장황하게 들어놓곤 하지 않던가. 우리는 그 무례하고 경솔한 방문객들을 파리지앵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떤 편일까? 나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나이들, 모든 계절들을 아주 천천히 경건하고 주의 깊게 느껴가면서 살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빨리 달려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기갑사단들이 프랑스를 침범한 후 전국을 점령하는 데 걸린 기간은 40일도 채 안 되었다. 오늘날 이렇듯 끔찍하게 빠른 삶을 살아가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미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아직도 길거리에서 서성대고 있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이 공경에서 구해내 호송대에 합류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다림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의 이성은 어쩔 수 없는 현대의 상황 앞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말자고 속삭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로부터 호련히 벗어나자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후자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등을 떠미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처럼 바쁘게 살아온 대가로 그동안 고이 아껴서 잘 감아왔던 자유로운 시간의 실뭉치들을 언젠가는 조금씩 풀어가며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들 때문에 시달리는 일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하지만 우리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과연 그렇던가? 이상하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군분투하는 피곤한 삶으로부터 해방될 순간을 항상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뭔가 결핍된 듯한 갈등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느림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몇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한가로이 거닐기. 나만의 시간을 내서 발걸음이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나를 맡겨보면 어떨까? 듣기. 신뢰하는 이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권태. 이는 아무 것에도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을 오히려 소중하게 인정하고 애정을 느껴보면 어떨까? 꿈꾸기. 우리의 내면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희미하면서도 예민한 의식을 때때로 일깨워보는 것은 또 어떨까? 기다리기. 자유롭고 무한히 넓은 미래의 지평선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마음의 고향,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퇴색되어 버린 부분, 시대에도 맞지 않는 지나간 낡은 시간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글쓰기, 우리 안에서 조금씩 진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를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포도주,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그 순수한 액체에 빠져보는 것은 모데라토 칸타빌레, 절제라기보다는 아끼는 태도, 그 방식을 따라본다면, 이런 경험 속에서 볼 때 느림이라는 태도는 빠른 박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동안 느림과 신속함이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는 불확실한 대지 위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싶다는 욕구에 내내 사로잡혀 있었다. 나 역시 무조건 느림의 편에만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실 말이지, 활기찬 동작, 생동감 있는 태도를 그 누구라서 찬양하지 않겠는가? 생동감 있고 활기찬 사람은 언제나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자기 통제력과 기량과 영감이 뛰어난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세비야의 이발사, 그 쾌활하고 민첩한 피가로에게 어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으랴. 느림과 신속함이 벌이는 열띤 공방전, 그 열전 속에서 나는 검사의 역을 자처했다. 하지만 오해 마시길, 내가 맡은 검사 역은 매우 부드럽고 예심 많은 역이었으니까. 우선 나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최대 속도로 몰아가는 자들, 피곤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정체불명인 문화적 열정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다. 물론 자신의 삶을 온갖 형태의 문화보급에 헌신하고 그 사실에서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찾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감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나는 이 공방전에서 너무 심술궂지 않으면서도 제법 신랄하게 문제점을 짚은 검사였기를 바란다. 또한 독특한 시각을 가졌다는 점은 나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나의 논고가 이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었기를 바란다. 나는 몇 가지 이론적인 이상들에다 정겨운 빛깔을 입혀주고 싶었다. 뒤늦은 도시계획,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안에서 살고 머물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주하지 말기. 일상의 삶에서 얻어지는 작은 교훈들을 한 묶음 모아 작별의 꽃다발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 살짝 스치기만 하되 움켜잡지 말 것. 움켜잡는 순간 우리는 분주한 삶 속으로 빠져들고 말 테니까. 세상과 타인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태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느림에 관한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선 권태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또 지금은 잠에 빠진 우리의 시골 고향, 아니 솔직히 말해서 황폐해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마음속의 시골 고향, 그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모험을 요하는 고독한 글쓰기는 또 어떨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려보는 것은 활짝 펴지 않고 신을 향해 다소곳이 모은 두 손도 아름답지 않은가? 포도주가 튀는 독특한 지혜에도 귀 기울여 보자. 혹시나 이러한 태도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이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초연한 다른 길, 말하자면 세상을 등진 유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닐까? 나는 내가 세상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란 내게 주어진 행운, 그것도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상으로 볼 때 기쁨의 총체가 고통의 총체를 넘어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삶을 행운의 기회로 여기는 까닭은 매 순간 살아있는 존재로서 아침마다 햇살을,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세상의 만물이 탄생할 때에 그 빛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렴빛이 떠오르는 미소나 불만스러운 표정의 시각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내가 조금씩 아껴가며 꺼내놓고 싶은 행운인 것이다. 3. 그것은 마치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햇살처럼 쫙 퍼져나간다. 그것은 세차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이나 거세게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이기보다는 섬세한 작은 물방울들 같은 것이다. 그것은 강한 힘이기보다는 부드러운 빛과 같은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부여된 이 삶이라는 특권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나는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라든가 영혼에 가까운 허무 속으로 숨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시간에게 쫓기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는 정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안들로 내 공간을 잔뜩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 책의 마지막 몇 페이지 안에 분명하게 밝혔다. 나만의 리듬에 맞추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팔자가 내게 운명 지어준 리듬에 맞추어 조용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 달라고 감히 그들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싶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특성 가운데서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에너지가 결코 고갈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양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 에너지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고 나면 결국 다시 회복되고 말지만,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없다. 정신적인 요소가 그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흥분감,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바로 그 흥분감이 그들로 하여금 한계량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에너지는 흥분하게 되면 왕성한 분출로 고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흘러넘친다. 반대로 가라앉은 열정으로 일을 할 때는 방금 언급한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역설적으로 에너지가 상당량 고갈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의기소침이라든지 슬럼프라든지 그 밖에 다른 불안 증후군들로 인한 해석을 한다. 그들의 이런 매빠진 모습을 보았을 때 흔히들 말하듯이 그들이 지나친 노력을 쏟았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쉽게 말하지는 말자.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 싶을 땐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면 평소처럼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만다. 에너지 순환이 평소와 다르게 상궤를 벗어난 탓이다. 자, 평범한 이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고능력자들과 겨루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과 비교도 안 되게 뒤처지는 우스운 꼴을 당하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도 지칠 줄 모르는 정력가들 앞에서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모순이었음이 곧 증명되고 만다. 우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잡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는 비웃음에 찬 시선을 잠깐 보여준다. 뭐라고? 이 별 볼 일 없는 작자들이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단 말이지? 동시에 그들은 얼른 몸을 돌려 다시 앞을 바라보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켜버린다. 자신의 추측에서 나왔을 뿐인 보이지 않은 도전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극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노력을 했건만 결과는 본의 아니게도 우리 그룹의 평균 노동 기준을 턱없이 높여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원래보다 더 높아져 버린 이상을 쫓아 다시 허득거리며 달리지 않으면 안 될 판이다. 지칠 줄 모르는 자들은 그들만의 에고이즘에 갇혀서 느림보들에 대한 배려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들의 특기는 느림보들을 완전히 녹아웃 시킨 뒤 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아무튼 나는 그런 자들이 자기 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제가 시간 외에 근무를 했으니 동료들 몫을 충분히 대신한 셈이 됐네요. 이 지칠 줄 모르는 자들을 설득하거나 이치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사회처럼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직장인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동료들을 감히 심하게 몰아친다거나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직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함부로 해대는 것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시작하는 파업이라든가 난투극으로 이어지는 시위 혹은 아코디언 소리에 맞춰 공장을 점검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스러운 태도로 취급당하기 일쑤이다.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아주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다.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매우 고귀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점점 초췌해지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것처럼. 그래서 몽상가들, 말하자면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조용히 주위의 삶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주위를 곤란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로 비난받게까지 되었다. 그렇게 되자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사상가, 이상가들도 생각을 바꾸기로 하였다. 활동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움직임으로 보던 종전의 태도에서 어떤 성격의 활동이든 상관없이 활동이라면 무조건 예찬하는 태도로 바꾼 것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자들 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프로그램을 살짝 훔쳐보면 그 내용이 실로 엄청나서 마치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에너지 창고라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분야에 열중하며 실제로 각 분야에서 굉장한 재능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 몇 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큰 물고기 낚시라든지 민물 낚시, 동양 언어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언어, 살아있는 언어들과 죽은 언어들, 그리고 지상에서 겨우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밖에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이 모든 것에 특별한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자들도 제법 있다. 그런가 하면 호모 에렉투스처럼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선사시대 인간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서부터 미래의 우주인에 대해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한 가지 나무라든가 낫 같은 연장 다루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첨단의 전자기계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초적극 행동주의에 대해 감히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 양로원에 집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안달이 났단 말인가? 아니, 분명코 그건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잠깐만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길 바랄 뿐이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였던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은 없었던가? 어떤 신념을 배반한 일은 없었던가? 언제부터 나는 내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가 하는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상황과 용감하게 맞서보라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움직임의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극하는 법이다. 겨울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스키 클럽에 참가한 사람이나 가족들은 이른 아침 7시에 기차역이나 버스역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스케줄을 따라 서둘러야 한다. 역으로 마중 나온 행사위원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와 스키장에 도착, 우선 푸짐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곧장 스키장 트랙에 몸을 던진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후 2시경부터는 꼭대기에 있는 스키 승강장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로 되어 있다. 계획대로 약간의 휴식, 그리고는 곧 다시 어떻게 쓰든 마지막 리프트나 공중 케이블카를 타려고 필사직이 된다. 이제부터는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을 기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사회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과정을 여기서 잠시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께서 하신 노동과 그 결과들, 곧 물과 땅과 하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원초적 혼돈으로부터 분리해내신 일과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도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휴식을 즐기셨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휴식은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된다. 게다가 그 휴식의 날 하느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작품에 아주 흡족하셨고 훗날 실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도 그때까지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시면서 모처럼 한가로이 턱수염을 손질하시고 새하얀 긴 옷을 걸쳐 입으시며 몸단장을 하실 수 있었다. 당신의 작품을 응시하는 기쁨은 아직 우주의 모습을 감추기 전에 덩어리들을 반죽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주었던 것 같다. 마치 선한 노동자가 고된 노동의 하루를 끝내고 나서 얻은 안식의 기쁨을 하는 것처럼 화가나 설교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을 자주 묘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무거웠던 것 같다. 골고다 언덕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그것을 지고 가기 힘들어 하셨던 것을 보면 말이다. 그 십자가를 지키기 전까지 그분은 방랑자 같은 삶을 사셨다. 나는 천재들과 게으름뱅이들 사이에 암암리의 묵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극과 극은 서로 만나기 마련인데다가 그들은 양쪽 모두 학업 성적에 관한 한 거의 무관심이 없는 부류들이기 때문이다. 한쪽은 교과목이 너무 쉽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다른 한쪽은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보기에 지능지수가 아주 높은 아이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아이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경쟁자들의 길을 순식간에 꺾고 마는 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급속한 진보를 보인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 친구들의 선두에 서고 만다. 그러면 주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와 겨룰 만한 아이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 그 아이는 곧 자기 부모까지도 추월해 버리고 이어서 교사들마저 뒤로 따돌리고 만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노벨상을 탄 뒤에 자기 수준에 필적할 만한 파트너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무자비한 논리에 따르면 머리가 특출난 천재의 존재는 전응아의 존재를 오히려 눈에 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뛰어난 자들과 열등한 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면 일반적으로 천재들은 비범하면서도 더욱 인간적인 삶의 길을 걸어간다. 타고난 뛰어난 자질 덕분에 대개의 경우 그들은 일이란 것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다. 성적만 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클래스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종 그들은 규율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선두 상위 그룹에 끼이기를 좋아한다. 계속 보잘것없는 성적을 받다가 마지막 역주에서 마지막 학기의 선두를 차지하는 데 기쁨을 느끼곤 한다. 주요한 과목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뛰어난 경력을 틀림없이 보장해줄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장기 게임이라든가 테니스 게임 같은 분야에 굉장히 열중한다. 그에게는 골프 바지에 완벽한 주름을 잡는 일이 자신의 뛰어난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그의 부모들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를 무대 앞으로 내보내려고 애쓰기는커녕 아이의 재능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특출나다는 것, 튄다는 것은 우주의 상태를 매 순간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계보다는 오히려 율리시스라든가 몽테뉴, 라블레 등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지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분노의 폭발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기관들이 전심전력하여 온갖 노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던 순간 나는 그런 내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몹시 의심스러웠다. 편안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심장은 하루에 18만 번을 뛰고 8,600리터의 피를 실어 나른다. 8,600리터라고 하면 무려 15톤에 육박하는 양이 아닌가. 게다가 나의 몸은 12,000리터의 공기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나는 라블레의 소설에 나오는 거인들과 필적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매번 사정 때마다 1억 8천만 마리의 정자들이 분출되는 것은 또 어떤가? 그저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내 속눈썹은 하루에 11,500번이나 깜빡거린다. 모든 것을 정적으로 덮어버리는 밤조차도 이런 열정적인 움직임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잠자는 중에도 우리는 평균 30번 정도나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체 기관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날마다 놀라운 과업을 달성해내는 공장과 같은지도 모른다. 우리의 신체 기관이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서 매일 새롭게 해내고 있는 위협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가. 이런 점에 주목하면 모든 문제가 바뀌어진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에게는 완전한 휴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요일의 휴식도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어디 분비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나는 하루 평균 1리터의 타액을 내놓고 담낭과 장이 비워내는,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다. 담즙 1리터를 분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인체 구조 덕분에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매일 800만 4kg의 대변을 생산해낸다. 그 양은 가히 에펠탑의 무게와 맞먹는 것이다. 단 하나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40세가 넘고부터 총 14억 개의 신경세포들 중에서 하루에 2만 개씩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책 몇 페이지를 더 써내려갈 수 있는 신경세포들이 남아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주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새삼스럽게 사회경제학적인 요소들까지 강조할 생각은 없다. 물론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긴 하다. 아무튼 나는 감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번 내려볼까 한다. 난 여기서 역설적으로 의무라는 것,
곧 우리의 도덕에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무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증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 우리의 신체를 신체 자신의 본능에 내맡겨 버릴 권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실은 신체 자신의 본능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꾸며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종극의 목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목표들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아마도 그 목표들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이 목표들이 우리의 모든 여가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 것이다. 한 예로 섹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 자연, 도시, 그리고 기억하고 관심을 쏟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는 우리의 과거라는 것, 고르지 않은 리듬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 등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선조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과 그 후손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고 고백한다. 또한 이런 자각이 훌륭하게 보인다는 사실도 고백한다. 이런 자각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무들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만 하는 의무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가장 많은 경험들을 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의 진보 덕분에 가능한 것들이 더욱더 증가되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건 불가능해 라고 감히 중을 그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셈이다. 사르트르는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모두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이런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엄청난 과제 앞에 지레 억눌려서 낙심천만한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끝없는 과제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받아들일 경우에 초이는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하고 항구적이고 엘리트에게만 맡겨진 이상형이 아니다. 곧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크기와 지능, 의지, 그리고 해낼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어려운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미 새로운 세대들이 정보와 통신의 도구들을 다루는 기가 막히게 능란한 솜씨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교묘하게 손질하는가 하면 그 능력들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느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낡은 가치들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능이 발휘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점점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족들을 보고 있노라면 앞에서 말한 지칠 줄 모르는 자들도 마저도 도저히 손서 볼 수가 없는 게으름뱅이들처럼 그의 정신장애자들에 가까운 느림보들처럼 보일 것이다. 걷는 것과 달리는 것, 접촉하는 것, 보는 것, 드는 것과 같은 매우 평범한 행동들은 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 그런 행동들은 끊임없이 반복된 연습 후에야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지만 대개 그 연습이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경험에 근거한 이런 분석 후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각이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노동과 정해진 사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노동 예찬론을 펴고 있다. 후자의 노동은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기가 어려우며 때로는 인간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행동하는 것을 찬양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범위를 노동의 공간과 시간 너머로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활동이라는 것은 마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행세하게 되었는데 머지않아 그것이 모든 연령층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지식을 획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방황하느라 그 시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설득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반면 장년층은 노동의 세계에서 저만큼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다.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지식을 가장 많이 갖춘 자들만이 노동의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최대한 빨리 성인들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어 한다리다. 병에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밤이 희미한 빛 속으로 녹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대 속에 누워 방금 새로 간 시트의 산뜻함을 느끼면서 다른 방이나 거실에 있는 식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엔 질병을 무찌르고 처부 쓰지 않으면 안 될 끔찍한 적으로 여긴다. 그래서 주사니 약이니 하며 매우 공격적인 무기들을 있는 대로 사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적을 한시바삐 물리치고 회복하려고 야단법석이다. 심장절개 수술 후에 최대한 빨리 병원을 떠날 수 있는 자는 그 훌륭한 노력과 성과로 인해 모든 이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반면 회복이 더딘 사람은 의학의 이미지를 퇴색시킨 자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의료진으로부터 의사들의 과업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톡톡히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간혹 특별한 배력을 갖추고 있는 병실의 분위기 속에서 어려 스비스라는 것을 받으며 늑장을 부리고 싶어하는 환자들도 더러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장년층의 운명으로 되돌아오자. 장년층에 이른 사람들은 마침내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자들이다. 태양, 빛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서 주위의 변화를 바라보고 끝이 없는 카드 게임을 계획하고 카페에서는 백포도주 한 잔을 마치 실험 관찰이라도 하듯 조금씩 마셔보고 벤치에서 집으로 다시 집에서 벤치로 오가고 담배 쌈지를 열어서 섬세하게 담배를 말고 신문을 두루 훑어보며 특히 부고란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자들의 경우엔 뜨개질을 하고 뜨개질한 옷을 입은 후 쇼를 걸쳐보기도 하고 그것을 벗었다간 다시 걸쳐 입고 완두콩 껍질을 벗겨서 신문지 위에다 수북이 쌓은 후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비우기도 한다. 이처럼 그녀들은 조촐하고도 영광스럽게 자신들의 늙음하게 나날들을 짜내려 간다. 선배들은 이미 그들을 앞서 세상을 떠난 뒤이지만 그들은 아직은 건강한 발과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수은들을 완수하라고 제안한다. 지칠 줄 모르는 자들이 피곤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지극히 불만스럽다.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잠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방 놓는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 생애를 통해 조금씩 우리의 신체를 점령해서 파고드는 그런 피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손의 악력이 점점 느슨해지고 눈가에 주름살이 잡히는 순간을 예감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았던 과제를 잘 해낸 덕분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곤이란 것은 사랑처럼 혹은 배고픔처럼 육체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피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며 필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기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피곤 역시 조금씩 키워왔던 것이다. 이 피곤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온 것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기억해보며 우리의 육체 속에 새로이 확인시켜 놓는다. 피곤한 얼굴과
신체가 고귀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은폐되어 왔던 육체가 감동적일 정도로 진지하게 다시 우리 눈에 그 모습을 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정신이 근육의 움직임과 뒤섞이는 그런 순간마다. 한가로이 거닐기. 한가로이 거니는 것, 그것은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게 쫓겨 몰리는 법 없이 오히려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긴장감 속에서 경계심을 품은 채 이 세상을 조사,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한가롭게 걷는 동안에는 물건을 사고 싶다는 소망 없이 자연스럽게 상인들을 응시해도 된다.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주목을 끌어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몹시도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언제나 나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한가롭게 거니는 여인의 걸음걸이에서는 고귀한 어떤 것, 유려한 어떤 것이 엿보인다. 한가롭게 거니는 남자의 빈틈없고 호기심 많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선에서는 지성이 풍겨 나온다. 내게 있어서 이들은 기분 좋게 고찰해 보고 싶은 대상이다. 지나치게 주의를 경계하며 관찰하는 태도는 한가로이 거니는 즐거움에 방해가 된다. 거리의 풍경이나 행인들의 얼굴을 지나치게 관찰하면 그것들은 갑자기 낯선 모습이 되어서 본래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한가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은 그 순간의 행복을 잃게 된다. 그 순간에 그는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반수면 상태에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공간은 조르주 베렉이 말한 것처럼 불확실한 어떤 것이 되어버리며 우리는 그 공간의 윤곽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실체 속에 빠져들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유의하라.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극히 짧은 한순간 내가 낯선 도시 안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현재의 이 장소가 낯선 곳으로 변해버렸는지 아닌지조차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도시라든가 건물, 차도, 보도라든가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조차 의식될 수 없을 정도로 평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일이기나 한 듯이 세상 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속에서 오는 것이다. 한가로이 걷는 자는 자신이 선택된 자들 속에 끼어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은 없다. 말하자면 기적과 성지의 숫자를 늘리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 것이다. 산책이란 한가로이 거닐기는 산책이란 것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한가로이 거닐기는 산책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산책은 종종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곤 한다. 식후에 산책을 하게 되면 소화에도 좋을 뿐더러 신선하다고 소문난 곳의 공기로 허파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차한 변명 말고 정말로 산책에 좋은 점을 내세우려면 산책에 동반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모든 점에서 나와 동일한 의견을 갖는 그런 친구보다는 때때로 심한 공격으로 나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간간히 나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며 그런가 하면 가끔씩 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는 그런 친구 말이다. 그런 친구와 함께하는 산책이라면 사거리를 지나 멋진 카페 앞을 지나고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는 다양한 산책 코스에 맞추어서 그리고 시골길을 걷고 있을 경우엔 개울을 건너 넓게 펼쳐진 들판을 지나 덤불숲 옆을 따라가는 그 긴 여정에 맞추어서 우리의 토론에도 우회와 후퇴와 공격과 휴전이 등장할 것이다.
나에게는 나만큼이나 논쟁 벌이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 있다. 우리는 서로 입에 침을 튀겨가며 열을 올리게 되는 주제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회담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상적인 면을 띠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우리의 나이는 한창 청춘을 구가하던 20세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열띤 논쟁을 곁들인 우리의 산책이 이루어지던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당시의 산책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지고 없는 이 도시는 완전히 열린 도시가 되어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모든 절제로부터 벗어나 한껏 자유로워졌다. 때때로 우리는 밤새도록 시계추 같은 리듬에 맞추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다시 저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왔다 갔다 하곤 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다시 20세의 청년이 된다면 그때처럼 그런 식의 열띤 토론을 전개하지는 못하리라. 지금의 파리는 신호와 메시지로 넘치고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그 복잡한 거리를 헤치고 나아가기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한산한 시간이면 친구들과 나는 륵상부르나 몽수리 같은 아름다운 공원을 택했다. 내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할 정수로 시골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시골길을 걷게 되면 공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공상은 두 사람이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혼자서 논쟁을 벌이고 이의를 제기하고 추리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정확하게 하자면 독백은 철학적 대화와 공상의 중간에 자리한다. 나는 시골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독백에 몰두한다. 깊은 사색에 잠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논쟁자 외에 제3자가 필요치 않다. 제3자는 사유의 길을 가고 있는 내게 자신의 화자를 던져서 내 길을 지체하게 만든다. 친구의 주장을 꺾고 싶은 생각에서 내가 가던 진리 추구의 길을 잠시 접어두고 그의 화제에 뛰어들다 보면 애초에 내가 가던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한가로이 걷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자와는 다르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자기 존재의 상당 부분이 이 모험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홀가분한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어떤 진지함이 배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이따금씩 화장법을 사용했음을 고백해야겠다. 자연이 만들어낸 볼거리들 중에는 특히 숭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라모의 조카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와 나누었던 나의 말 속에는 놀라운 상상력과 더불어 무례함이 가득했었다. 언어뿐만 아니라 나의 옷차림과 태도도 그러했다. 나의 제스처와 언어는 서로 누가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례한지 경쟁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볼거리가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산책로가 마치 그 철없는 장난꾸러기에게 넘쳐나는 재능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내 안에서 기상천외한 엉뚱한 인물들을 마구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어와 감각과 이미지에 근거한 생생한 상상력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할 때 우리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때문에 은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씨름이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모델들에 의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자극이라는 분야에서 아직도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이상으로 한가로이 거닐기 부분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듣기, 간략하게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 동안에 최소한 자신의 말은 들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나의 육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육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해 준 바 있었다. 그 조언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왜냐? 육체는 주체와 대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상으로서의 나의 육체는 완전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는 그 육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주체로서의 내 육체는 나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따라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듣는 쪽은 열심히 귀를 열고 듣거나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는 상대방의 말이 마치 별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듯이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떠다니다가 마침내 편안하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통해 일종의 경이로운 경험이 발생한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상대방의 생각이 이제 내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게 아주 낯설게 여겨지는 그 생각을 나의 공간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쫓아가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또 나의 사고 영역 속에 머문 채로 그의 생각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상대방에게 몰입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주도권을 넘겨받아 급하게 대화의 방향을 몰고 가려는 생각을 접음으로써 오히려 부조화를 용납하게 되며 죽은 시간들과 침묵을 받아들임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꼭 유념해야 할 점이다. 찾아오는 방문자들은 우리의 진심 어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환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방문자 편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방문자의 신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나의 삶, 나의 내부, 나의 영혼 속에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 마침내 내 삶의 동료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별 생각 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어 그 무의미한 말들이 저절로 죽어버리고 나면 그 죽은 말들로 토대를 해서 우리의 사고가 확실한 언어로 정립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내가 보기에 위험천만한 것이다. 몹시 너그럽고 지적인 어떤 사람이 동료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그의 편이 된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일 또한 어디 쉬운 일일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빈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은 사실이다. 이 빈 공간은 내 모든 존재를 던진 노력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리케르 같은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수용성이라는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보다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가 더욱 친근해지게 느껴지는 법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입가에서 피어오르는 미소, 얼굴의 선을 다시 그려내는 미소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를 예감케 한다. 미소의 탄생이 아직 확실치 않을 때 우리는 짧은 한순간 긴장하거나 불안해지기까지 한다. 혹시라도 미소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어쩌나, 이 친구가 미소라는 선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하지만 듣기는 이미 육체적인 연결작용이 없다. 물론 나는 상대방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머릿속에서 파악된 것이 육체적인 표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개 상대방은 자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장된 제스처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제스처에서는 미소가 나타날 때와 같은 거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소 때와는 달리 듣는 사람의 육체와 말하는 사람의 육체 사이에는 반항라든지 대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